안녕하세요, 김종도 무사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분야를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소방공무원의 직업성 질환과 관련해서 좀 집중해서 특화돼서 업무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있느냐, 계기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간혹 받는데 우리 소방공무원의 업무를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군 생활을 의무소방으로 보냈습니다. 의무소방제도가 지금은 이제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0년도 초반, 아니다, 좀 정확하지 않네요. 아무튼 제도가 시행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17기 의무소방원으로서 2004년 7월 30일부터 2006년 9월 30일까지 논산훈련소에 있었던 한 달을 제외하고는 소방관들과 동일한 생활을 했었고, 부산 사하구에 있는 사하소방서 다대소방파출소, 지금은 이제 119 안전센터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된 그곳에서 군생활을 시작을 했었고, 다양한 근무지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저는 주로 구급대원을 보조하는 업무를 맡았었고요. 여름에는 수상구조대로 차출이 돼서 한 석 달 동안 구조대 소속으로, 그래서 해운대 수상구조대 업무를 맡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감히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노고나 업무를 다 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조금은 알고 있다, 이런 걸 이유로 이제 우리 소방공무원의 업무를 시작을 하게 됐었죠. 소방하면 이제 대부분 이제 현장에서 화재 진압을 하는 것을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실 텐데, 크게 나눠 보면은 내근직과 현장직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소방 조직도 당연히 행정적인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고, 화재를 예방하는 부분, 그리고 그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단속하는 업무라든지 내근직들도 상당 부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소방공무원으로서의 그런 업무들을 이제 하시는 현장직들도 있어요. 현장직은 다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제 불이 나면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불이 나면 당연히 불을 꺼야 됩니다. 그래서 불을 끄는 요원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화재 현장에 갇혀 계시는 분들이나 구조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명을 구조하는 역할을 하는 이제 소방공무원들이 있고요. 구조되신 분들이 뭐 화상을 입었다든지 매연을 이렇게 흡입을 하셨다든지 병원을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 분들을 병원으로 이송하는 그런 소방공무원들도 있을 거예요. 이걸 크게 세 가지로 화재 진압, 구조, 인명구조, 구급,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소방서나 아니면 소방차나 이런 데 보시면 화재, 구조, 구급은 119라는 이런 문구가 써 있어요. 이게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이제 그 이외에도 화재 현장에 대한 원인을 조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 이제 화재 진압 요원들이나 구조대원들이나 구급대원들이 서로 엉키거나 질서가 없이 현장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중간에서 이런 지휘를 하시는 지휘관들이나 이런 분들도 이제 현장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인데요. 아무튼 큰 분류로 따지면 화재, 구조, 구급, 이 세 가지 파트로 나눠볼 수가 있고, 또 현장직을 다른 기준으로 좀 나눠보면 이렇게도 나눠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화재 현장은 대부분 걸어서 가거나 뛰어서 갈 수는 없습니다. 차량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 차량은 누군가는 운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운전을 하는 운전요원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동반 탑승해서 실제 이 현장에서 화재 진압을 한다든지 구조대 활동을 한다든지 구급대원 역할을 하는 이런 실제 요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운전요원과 화재 진압 요원 내지는 구조대원, 구급대원 이렇게도 분류를 하고요. 이게 이제 지금은 운전요원, 뭐 화재 진압 요원 이렇게 구분했었는데, 과거에 제가 근무를 할 때에는 운전요원을 기관원, 화재 진압 요원을 경방,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용어로 썼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방으로 근무를 하셨나요? 기관원으로 근무를 하셨나요? 이렇게 여쭤보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반갑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 소방공무원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제가 실제로 경험을 했을 때 어떤 직업성 질환에 노출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무래도 난청이에요. 소음에 의한 난청. 왜 그러냐면 우리 현장에서 다양한 소음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먼저 출동을 할 때 출동 지령을 받을 때부터, 뭐 지금은 제가 최근에 이제 일선의 소방서에 이제 방문을 해보면 굉장히 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출동과 관련된 이런 지령이 굉장히 부드럽게 이루어져서 예전보다는 좀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적은데, 예전에는 굉장히 큰 소리로 출동을 알렸습니다. 기억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현재 계시는 이제 선배 소방관님들께서는. 물론 이제 이해는 됩니다. 출동을 해야 되는 분들이 관내 어디에 계셔도 이 소리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경각심을 가지고 이 소리를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인 건 알지만, 그래서 부득이 굉장히 크고 강한 소음으로 출동 지령을 알립니다. 특히 화재 출동 같은 경우에는요. 뿐만 아니라 그럼 이제 지령을 받고 출동을 할 때에도 가장 빠르게 현장에 도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출동 차량들이 굉장히 큰 사이렌을 울리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사이렌뿐만 아니라 이런 전자 사이렌이라든지 사이렌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한데, 특히 좀 화급을 다투는 이런 경우에는 큰 소리를 내면서 지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큰 소음에 노출이 있을 수밖에 없고, 특히나 차량의 어떤 방음이나 이런 부분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차량의 성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은 방음이나 이런 관계들이 잘 되어 있지만 제가 근무를 할 때나 아니면 그 이전의 선배님들께 말씀을 들어보면 심지어 이제 차량 외부에 이렇게 매달려서 출동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고소음, 저희가 알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100dB 이상의 고소음에 노출이 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출동의 시간이 짧게는 뭐 한 5분에서 많게는 한 1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그 고소음에 노출이 있을 수밖에 없고, 하루의 출동 빈도가 시도별로 굉장히 다르지만 평균 그래도 최소 한 하루 3건에서 5건, 많게는 7건에서 10건까지도 출동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출동 사이렌 같은 경우에 굉장히 청력을 손실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장에 도착을 했을 때 여러 가지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들, 화재 현장의 폭발음이라든지 각종 장비들이 운영되는 소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시끄럽고요. 특히 이제 이게 지휘계통에 계시는 분들은 무전이나 이런 청취들이 좀 활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전기들이 발생시키는 소음이나, 그 밖에도 제가 일일이 다 하나씩 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굉장히 강한 고소음에 상당 기간 노출이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장에 다녀오시고 나서도 다시 화재 현장이나 여러 가지 현장이 생기면 금세 또 출동을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출동을 할 수 있게 재정비를 해두어야 되는 시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장비 점검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런 사이렌이 얼마나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여러 가지 장비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검 시간에 발생하는 소음 역시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청력이 손실될 수밖에 없는 고소음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근골격계 질환입니다. 특히 허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무거운 물건을 허리 아래에서 허리 위로 들어 올리거나 이런 부분들이 가장 위험 요인 중에 하나인데,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각종 장비들이 굉장히 고중량의 어떤 장비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화재 진압 요원들 같은 경우에는 방화복과 공기호흡기, 헬멧 이런 것들을 착용을 하면 그 착용 무게만 하더라도 25kg 정도 된다고 해요. 거기에다가 우리 화재 진압에 필요한 소방 호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각종 유압 장비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중량이기 때문에 허리라든지 어깨라든지 손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부담이 갈 수밖에 없고, 근골격계 질환을 앓으실 수밖에 없어요. 이게 특히 이제 야간에도 출동을 하실 경우들이 많은데, 야간 출동 같은 경우에는 잠을 자면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예 잠을 안 잘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수면을 취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출동 지령이 난다면 그때 이제 일어나서 출동 차량에 탑승하고 다시 출동을 해야 되는데, 이때 굉장한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를 할 때에는 잠을 자다가 이제 수면 중에 출동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일어서는 요령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도 했었어요. 허리를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웠다가 이렇게 벌떡 일어나지 말고 엎드려서 우리 팔굽혀펴기 하다가 펴는 자세처럼 이렇게 일어나라 라는 이런 교육을 받을 정도로 허리 부담과 관련해서는 소방공무원들이 취약할 수밖에 없고요. 그 밖에도 뭐 어깨나 무릎이나
이런 각종 관절 질환들을 거의 달고 사세요. 근데 이제 우리 소방공무원들께서 물론 이제 일을 하다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생각도 하시지만, 그래서 이제 뭐 공상 처리가 되느냐 라고 이렇게 생각을 잘 못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퇴직을 앞두고 계시다고 한다면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는 호흡기 질환입니다. 화재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재 현장에서 각종 이제 유해가스나 분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노출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생각하시기에는 마스크도 쓰고 공기호흡기도 착용하고 이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노출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고농도의 유해가스들이 노출이 있기 때문에 산소 마스크를 쓰더라도 노출이 있을 수밖에 없고, 화재가 다 진압이 되고 난 이후에 잔불 작업을 하시거나 인명구조를 하시는 분들, 내지는 구급대원이나 차량 운전 요원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간이한 마스크를 쓰시거나 안전보건과 관련된 어떤 지식이 없을 때에는 현장에서의 의사소통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그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호흡기 질환 굉장히 많이 빈번히 발생하는 질환이고, 이것과 덧붙여서 폐암과 백혈병으로 대표되는 각종 직업성 암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 같은 이유로 이런 호흡기로 여러 가지 발암물질에 노출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많이들 발병하시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파킨슨병과 같은 희귀질환,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제법 이제 발생 빈도가 높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것 역시도 각종 유해물질들을 우리가 호흡기로 이렇게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원인으로 해서 여러 가지 희귀질환에 노출이 되시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제가 의무소방 생활을 2년 2개월 동안 하면서 현장에 계셨던 소방공무원들께서 실제로 어떻게 근무를 하셨고 어떻게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셨는지를 너무나도 가깝게 봐왔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높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런 경험과 이렇게 결부를 시켜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노무사들에 비해서는 귀한 경험을 한 2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좀 자신있게 제가 이 분야의 진짜 전문가이다, 내가 소방공무원에 대한 직업성 질환에 대해서는 타 노무사들에 비해서 좀 자신있게 잘 알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고 또 보상을 받고자 이렇게 좀 전문가를 찾으신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고요. 마음 한켠에는 이런 내가 소방의 일원이었다, 소방의 가족이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더 진정성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언제든지 상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연락을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드리겠습니다.